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권으로 현실 세계를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 동화나 옛날 이야기 위주로 많이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교양, 인문학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을 쓴 작가분은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너 개의 코드는 잡을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인들의 대화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역사 부분부터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쌓기 위해 떠나는 여정.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역사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라는 기나긴 시간을 매우 빠르게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이번 여행의 여행 스타일이다. 배낭여행 스타일인지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 스타일인지를 알고 가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여행의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스타일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시간이다. 시간. 시간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것은 액체다. 흐른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일 뿐, 어디를 보아도 시간이 물결치며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시간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시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의 산물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간을 단순히 상상의 산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새 것은 점점 낡아지고 확실히 우리는 늙어가기 때문이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낡고 늙고 죽어가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변화해 간다.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은 시간의 영향을 너무도 크게 받는다. 시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복잡한 문제다. 이 복잡한 문제는 이 권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여기서는 다만 시간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을 간직한 채 시간의 형태를 논하는 고전적인 두 가지 관점만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시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해 간다는 관점이다.
시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간다.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런 생각은 매우 상식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탁자 위에 유리컵이 놓여 있다. 그런데 실수로 이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유리컵은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유리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상태를 A라고 하고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B라고 한다면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컵의 상태는 항상 A에서 B로만 향하지. 절대 B에서 A로 향하지는 않는다. 깨진 유리컵을 치우려고 빗자루를 들고 돌아왔을 때 유리컵의 조각들이 다시 탁자 위에 올라가서 붙는 일은 없다. 이렇듯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가고 절대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을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이라고 한다.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은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의 토대가 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 즉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전진한다는 관점을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비되는 시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옥 같은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회사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면 곧이어 즐거운 점심시간이 찾아온다. 점심을 먹고 지루한 오후 일과를 보내고 나면 해방 같은 저녁 시간이 된다.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상사 눈치 보며 일거리 좀 만지작거리다가 퇴근해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오지 않기만을 바랐던 아침 출근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된다.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하루뿐만이 아니다.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계절도 그러하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돌아온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이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겠지만 그 봄은 새로운 봄이지 예전의 봄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요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 출근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봄 옷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시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내일은 경험하지 않은 내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내일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돌아오길 반복한다는 관점을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시간에 대한 커다란 두 입장이 있다. 시간이 직선적이라는 입장과 시간이 원형적이라는 입장. 물론 제3자의 입장도 가능하다. 시간은 순환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진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용수철 모양으로 말이다.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실제로 서양과 동양의 시간관을 형성했다.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직선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다. 그곳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마찬가지다. 어떤 사후세계에서나 시간은 과거로의 후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반면 동양의 윤회 사상은 원형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중간 상태인 바르도를 지나 다시 탄생을 맞이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삶도 반복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시간관의 차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어진다. 우선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 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낳는다. 진보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직선적 시간관처럼 과거로의 회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는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며 그 나아감은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이고 오늘보다 변화된 내일이다. 어제는 삐삐였고 오늘은 폴더폰이지만 내일은 스마트폰이다. 기술과 문명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간다. 스마트폰 다음에 삐삐가 다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다. 인류의 점진적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이 진보적 역사관의 특징이며 이는 서구 사상의 근간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원형적 시간관은 역사가 큰 틀에서 반복된다는 순환적 역사관을 낳는다. 순환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발전과 진보를 지속하지 않는다. 대신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이것이 동양적 역사관의 특징이다. 동양에서의 혁명이 언제나 왕의 석시가 바뀌는 역성혁명일 뿐 백성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순환적 역사관이 구시대의 산물인 것만은 아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에게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어제는 삐삐, 오늘은 핸드폰, 내일은 스마트폰인 건 인정한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과연 고려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의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몸에 걸치고 손에 쥐고 다니는 것은 변했지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갈등하며 사는 삶이란
무수한 시간을 반복해 왔을 뿐 그다지 발전한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관에서 파생된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류의 역사에 대한 짧고 굵은 여정을 앞에 두고 시간에 대해 알아본 이유는 시간에서 파생된 역사관의 두 가지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 이 두 역사관 중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틀은 진보적 역사관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역사는 발생한 사건들의 단순 나열을 넘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생산수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성. 인류의 역사를 5개의 시대로 나눠서 살펴보려 한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각각의 시대는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있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 현대가 그것이다. 현대에만 이름이 없는 것은 특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전체적인 특징은 현대사회의 끝에서 돌아볼 때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미완이다. 이렇게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는 익숙한 방식은 우리에게 공산주의 혁명가로 알려진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에 기인한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역사가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를 지나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내적 모순으로 붕괴된 이후에는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현 시점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예견은 빗나간 것처럼 보인다. 공산주의라 부를 수 있는 사회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에 져서 역사의 종말에서 역사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물론 여기서의 역사의 종말은 대재앙이나 휴거나 복시록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종말이 의미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붕괴를 경험한 현대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갖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역사는 끝난 것 같다. 자본주의에서 말이다.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유연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변형하며 위기를 극복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는 정말 끝난 걸까? 자본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나마 인간이 찾아낸 최선의 경제 체제인 걸까? 이 문제는 이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가 판단해 볼 문제다.
현대 사회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고 지금부터는 5단계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려고 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를 묶어서 설명할 것이고 다음으로 근대와 현대를 묶어서 설명할 것이다. 두 부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 기간의 역사는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변화한다.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자. 예를 들어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빵은 생산물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트랙터는 생산수단이고 트랙터에 의해 생산되는 쌀은 생산물이다. 도대체 이런 구분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여기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있다. 남자는 자기에게 죽자 살자 매달리는 두 여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두 여성 모두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조건이며 또한 기쁘게도 둘 다 부유하다. 차이가 있다면 A 여성은 1억 원 규모의 빵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B 여성은 1억 원 정도의 빵을 소유하고 있다. 평생 배고플 걱정은 없겠다. 사람을 선택하는데 경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번 선택이나 해보자. 당신이라면 어떤 여성을 선택하겠는가? A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해 보인다. 아무래도 공장을 소유한 A가 더 안정된 경제력을 가진 것 같다. 왜 그런가? 같은 1억 원이라도 A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이고 B는 생산물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합해서 부라고 부르지만 같은 부라도 생산물은 소비되는 반면에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낼 수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사회부터 근대사회까지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권력의 이동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생산수단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만 고려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의미를 반만 이해하는 것이겠지만 생산수단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뒤에서 차차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공장, 농장 같은 것이다. 생산물은 생산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품이다. 이런 물품을 재화와 서비스라고 부른다.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이 생산수단이라면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갖는 모습으로서 공급량이 언제나 수요량보다 많다는 특성이다. 여기서의 공급은 시장에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수요는 그러한 생산물을 사려는 욕구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생산해 마트에 제공하는 것이 공급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마트에서 우유를 구입하려 하거나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수요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량은 과다하지만 수요량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은 산업화를 통해 발전한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는 것은 근대와 현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근대와 현대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원시시대부터 근대까지,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 각각의 시대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원시 공산사회.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어제로, 한 달 전으로, 한 세기 전으로, 수백 년 전으로, 수천 년 전으로. 이제는 시기도 불명확한 원시시대까지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곳에는 원시인 A와 B가 살고 있다. 이 두 원시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함께 물고기도 잡아먹고 과일도 따먹고 풀뿌리도 캐먹으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중이다. 가끔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면 A와 B는 협력해서 맘모스도 잡아먹는다. A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맘모스를 유인하면 내가 뒤에서 엄호하겠다. B가 맘모스를 절벽으로 유인해서 맘모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둘은 평등하게 맘모스를 나눠 먹는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사회는 원시 공산사회라고 부른다. 공사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평화롭게 공존해오던 A와 B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성격이 깔끔한 A는 평소에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취미가 있었다. 동물뼈는 동물뼈 따로, 과일 껍질은 과일 껍질 따로, 씨앗은 씨앗 따로. 그러던 중 A와 B는 씨앗만 버린 곳에서 싹이 난 것을 발견했다. 인간이 식물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농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며 그 결실로 삶을 유지하면 되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때와는 생활 방식이 크게 변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노동을 했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서 살림살이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A와 B는 평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노동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생산물의 차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흉년이면 배고프고 풍년이면 함께 배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며 돌을 골라내던 A는 밭에서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다. 힘을 다해서 바위를 들어 밭 밖으로 뒤뚱뒤뚱 들고 나가던 중 그만 바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바위에서 돌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발견했다. 우연히도 한쪽 면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돌 조각이었다. A는 고심하다가 이것을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실제로 풀을 베는데 사용해 보았다. 효과는 생각보다 훌륭했다. 보통 하루쯤 걸렸던 밭고랑 매기는 돌 조각을 사용하니 반나절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을이 되고 돌 조각을 농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A는 그렇지 못한 B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며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핵심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이다. 돌 조각은 곡물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된다. 그리고 곡물은 돌 조각이라는 생산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물이 된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부와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사실 돌 조각을 농사에 이용한 것이나 그로 인해 곡식을 더 많이 생산해낸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더 배불리 먹고 편하게 생활하게 된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 다만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곡식 생산량의 차이가 커지면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다행히 아직 돌 조각은 독점하기 어려운 생산수단이다. B도 구하면 된다. 하지만 B는 아직 A가 돌 조각이라는 최첨단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A와 B의 사회로 돌아오자. 이제 A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B의 창고 안은 검소하다. 겨울이 오고 A와 B는 자신이 모아둔 곡식으로 겨울을 났다. 그리고 봄이 되었다. 보리를 수확하는 초여름이 되기 전까지 B는 굶주린 배로 보릿고개를 버텨내고 있었다. 3일째 밥을 굶고 난 후 A와 함께 풀뿌리나 캐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B는 A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A는 아직도 배불리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A의 창고에는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B가 말했다. 여보게, A.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내가 맘모스도 유인하고 그랬었지. 말 나온 김에 옛정을 생각해서 곡식 좀 같이 먹지. A는 B와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A가 말했다.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이 있네.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하네. 지시 관계가 발생했다. 이제 A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B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다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겉보기에 별로 다를 바 없는 A가 B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A가 가진 생산물 때문이다. 그렇다면 A의 생산물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A가 가진 생산수단에서 왔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된다. 재미있는 일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단순한 물질이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관계를 발생시킨 것이다. 슬프게도 아름다웠던 원시 공산사회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함께 일하고 동일하게 나누었던 평등한 관계는 생산수단의 발생과 함께 무너졌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풍요로워진 거 아닌가? B의 입장에서 보면 굶어 죽느니 A의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배불리 먹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도 모른다. 판단은 잠시 뒤로 미뤄두자.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생산수단과 생산물. 하나를 더 기억한다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 고대 노예제 사회. 원시 공산사회에서 생산수단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A와 B의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이 대를 이어왔다. 그리고 A와 B의 관계도 점차 고정되었다. A는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해왔고 이를 통해 B를 지배해왔다. 이제 A와 B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정되었다. A는 주인인 왕이 되었고 B는 A의 노예가 되었다. 사회는 계급으로 체계화되었다. 지배 계급으로 왕과 귀족이, 피지배 계급으로 평민과 노예가 구성되었다. 원시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이 변했다는 것이다. 돌 조각은 생산수단으로서 더 이상 중요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았다. 누구나 돌 조각을 사용했고 사회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은 더 큰 것이 되었다.
바로 토지 영토였다. 이제 넓은 땅이 A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다. 토지 영토가 생산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모든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땅에서 자라는 곡식은 모두 지배자 A의 것이 되었다. 또한 A는 자신의 영토에서 살거나 자신의 영토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자릿세를 내게 했다. 거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A는 막대한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A는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럼 일은 누가 하는가? 토지와 영토에서 곡식을 수확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B다. B가 땀 흘려 노동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A는 그 수확물을 모두 가져가서 일정량은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 일정량은 B를 먹이고 입히는데 사용했다. A가 B에게 말했다. 너 먹이고 입히는 것도 힘들다. B는 A가 고마웠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A가 자기 소유의 영토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생산수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원시시대의 돌 조각은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생산수단은 토지와 영토 혹은 대농장이나 근대에 나타날 공장 같은 것들이다. 토지, 영토, 대농장, 공장이 돌 조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혼자서 소유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땅의 주인은 A 혼자일 수 있지만 A 혼자서는 그 땅을 경작할 수 없다. 그래서 A는 B를 고용해야 한다. 즉, 생산수단은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대농장과 공장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A는 자신의 생산수단에서 대신 일해주는 B에게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는가? A가 소유한 생산물에서 지불한다. 그렇다면 A가 소유한 생산물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B의 노동력에서 왔다. 바로 이것이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다.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한다. 정말 무엇인가 이상한 것 같다. B는 바보인가? B는 자신이 노동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을 모두 A에게 주고 A는 그 중에서 일정량만을 B에게 돌려준다. 노동은 오직 B 혼자서 했는데 B의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물은 A와 B가 나눈다.
A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B는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이건 아니다 싶었다. 뭔가 잘못되었고 부당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B는 항상 A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고 장작을 패고 가축을 기르느라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몸은 단단하고 건강해졌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A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A는 평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피부는 허여멀겋고 팔 다리는 가늘고 배도 나왔다. A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던 B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A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이제 B는 A가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고 A가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설렁설렁하기 시작했다. A도 B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곧 알아챘다. 조금만 뭐라고 해도 B는 가자미 눈을 해가지고 쏘아보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A는 어느 날 B를 불렀다. B는 궁시렁거리며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A가 B를 가까이 부르더니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나 사실은 신이다. 이후 B는 열심히 일했다. A가 일을 시키면 즐거운 마음까지 들었다.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번졌다. 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A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것이나 그에 따른 모든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이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B는 아무런 불만도 없게 되었다. 신은 요청된다. 지배자는 신을 부른다. 신이 진짜로 응답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지배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지배자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신이라는 언어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독단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자일수록 그의 신앙은 절실해 보인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지배자에 의해 신이 요청된다고 해서 혹은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에 신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의 부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 책 이권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고 이 책 1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역사적, 정치적으로 신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신의 이름이 정치를 위해 사용되었을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대 노예제 사회는 종교를 통해 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며 막을 내린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을 지배자가 독점하고 그 독점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는 모든 문명의 시작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 등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대부분의 재정일치 사회를 말한다.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쌓기 위해 떠나는 여정.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역사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라는 기나긴 시간을 매우 빠르게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이번 여행의 여행 스타일이다. 배낭여행 스타일인지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 스타일인지를 알고 가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여행의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스타일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시간이다. 시간. 시간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것은 액체다. 흐른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일 뿐 어디를 보아도 시간이 물결치며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시간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시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의 산물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간을 단순히 상상의 산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새 것은 점점 낡아지고 확실히 우리는 늙어가기 때문이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낡고 늙고 죽어가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변화해 간다.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은 시간의 영향을 너무도 크게 받는다. 시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복잡한 문제다. 이 복잡한 문제는 이 권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여기서는 다만 시간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을 간직한 채 시간의 형태를 논하는 고전적인 두 가지 관점만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시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해 간다는 관점이다. 시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간다.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런 생각은 매우 상식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탁자 위에 유리컵이 놓여 있다. 그런데 실수로 이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유리컵은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유리컵이 탁자 위에 놓여있는 상태를 A라고 하고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B라고 한다면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컵의 상태는 항상 A에서 B로만 향하지. 절대 B에서 A로 향하지는 않는다. 깨진 유리컵을 치우려고 빗자루를 들고 돌아왔을 때 유리컵의 조각들이 다시 탁자 위에 올라가서 붙는 일은 없다. 이렇듯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가고 절대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을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이라고 한다.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은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의 토대가 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 즉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전진한다는 관점을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비되는 시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옥 같은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회사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면 곧이어 즐거운 점심시간이 찾아온다. 점심을 먹고 지루한 오후 일과를 보내고 나면 해방 같은 저녁 시간이 된다.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상사 눈치 보며 일거리 좀 만지작거리다가 퇴근해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오지 않기만을 바랐던 아침 출근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된다.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하루뿐만이 아니다.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계절도 그러하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돌아온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이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겠지만 그 봄은 새로운 봄이지 예전의 봄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요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 출근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봄 옷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시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내일은 경험하지 않은 내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내일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돌아오길 반복한다는 관점을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시간에 대한 커다란 두 입장이 있다. 시간이 직선적이라는 입장과 시간이 원형적이라는 입장. 물론 제3자의 입장도 가능하다. 시간은 순환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진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용수철 모양으로 말이다.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실제로 서양과 동양의 시간관을 형성했다.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직선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다. 그곳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마찬가지다. 어떤 사후세계에서나 시간은 과거로의 후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반면 동양의 윤회 사상은 원형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중간 상태인 바르도를 지나 다시 탄생을 맞이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삶도 반복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시간관의 차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어진다. 우선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 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낳는다. 진보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직선적 시간관처럼 과거로의 회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는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며 그 나아감은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이고 오늘보다 변화된 내일이다. 어제는 삐삐였고 오늘은 폴더폰이지만 내일은 스마트폰이다. 기술과 문명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간다. 스마트폰 다음에 삐삐가 다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다. 인류의 점진적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이 진보적 역사관의 특징이며 이는 서구 사상의 근간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원형적 시간관은 역사가 큰 틀에서 반복된다는 순환적 역사관을 낳는다. 순환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발전과 진보를 지속하지 않는다. 대신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이것이 동양적 역사관의 특징이다. 동양에서의 혁명이 언제나 왕의 석시가 바뀌는 역성혁명일 뿐 백성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순환적 역사관이 구시대의 산물인 것만은 아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에게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어제는 삐삐, 오늘은 핸드폰, 내일은 스마트폰인 건 인정한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과연 고려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의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몸에 걸치고 손에 쥐고 다니는 것은 변했지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갈등하며 사는 삶이란 무수한 시간을 반복해 왔을 뿐 그다지 발전한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관에서 파생된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류의 역사에 대한 짧고 굵은 여정을 앞에 두고 시간에 대해 알아본 이유는 시간에서 파생된 역사관의 두 가지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
이 두 역사관 중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틀은 진보적 역사관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역사는 발생한 사건들의 단순 나열을 넘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생산수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성. 인류의 역사를 5개의 시대로 나눠서 살펴보려 한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각각의 시대는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있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 현대가 그것이다. 현대에만 이름이 없는 것은 특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전체적인 특징은 현대사회의 끝에서 돌아볼 때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미완이다. 이렇게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는 익숙한 방식은 우리에게 공산주의 혁명가로 알려진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에 기인한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역사가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를 지나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내적 모순으로 붕괴된 이후에는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현 시점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예견은 빗나간 것처럼 보인다. 공산주의라 부를 수 있는 사회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에 져서 역사의 종말에서 역사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물론 여기서의 역사의 종말은 대재앙이나 휴거나 복시록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종말이 의미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붕괴를 경험한 현대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갖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역사는 끝난 것 같다. 자본주의에서 말이다.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유연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변형하며 위기를 극복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는 정말 끝난 걸까? 자본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나마 인간이 찾아낸 최선의 경제 체제인 걸까? 이 문제는 이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가 판단해 볼 문제다. 현대 사회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고 지금부터는 5단계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려고 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를 묶어서 설명할 것이고 다음으로 근대와 현대를 묶어서 설명할 것이다. 두 부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 기간의 역사는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변화한다.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자. 예를 들어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빵은 생산물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트랙터는 생산수단이고 트랙터에 의해 생산되는 쌀은 생산물이다. 도대체 이런 구분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여기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있다. 남자는 자기에게 죽자 살자 매달리는 두 여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두 여성 모두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조건이며 또한 기쁘게도 둘 다 부유하다. 차이가 있다면 A 여성은 1억 원 규모의 빵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B 여성은 1억 원 정도의 빵을 소유하고 있다. 평생 배고플 걱정은 없겠다. 사람을 선택하는데 경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번 선택이나 해보자. 당신이라면 어떤 여성을 선택하겠는가? A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해 보인다. 아무래도 공장을 소유한 A가 더 안정된 경제력을 가진 것 같다. 왜 그런가? 같은 1억 원이라도 A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이고 B는 생산물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합해서 부라고 부르지만 같은 부라도 생산물은 소비되는 반면에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낼 수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사회부터 근대사회까지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권력의 이동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생산수단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만 고려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의미를 반만 이해하는 것이겠지만 생산수단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뒤에서 차차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공장, 농장 같은 것이다. 생산물은 생산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품이다. 이런 물품을 재화와 서비스라고 부른다.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이 생산수단이라면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갖는 모습으로서 공급량이 언제나 수요량보다 많다는 특성이다. 여기서의 공급은 시장에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수요는 그러한 생산물을 사려는 욕구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생산해 마트에 제공하는 것이 공급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마트에서 우유를 구입하려 하거나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수요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량은 과다하지만 수요량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은 산업화를 통해 발전한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는 것은 근대와 현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근대와 현대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원시시대부터 근대까지,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 각각의 시대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원시 공산사회.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어제로, 한 달 전으로, 한 세기 전으로, 수백 년 전으로, 수천 년 전으로. 이제는 시기도 불명확한 원시시대까지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곳에는 원시인 A와 B가 살고 있다. 이 두 원시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함께 물고기도 잡아먹고 과일도 따먹고 풀뿌리도 캐먹으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중이다. 가끔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면 A와 B는 협력해서 맘모스도 잡아먹는다. A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맘모스를 유인하면 내가 뒤에서 엄호하겠다. B가 맘모스를 절벽으로 유인해서 맘모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둘은 평등하게 맘모스를 나눠 먹는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사회는 원시 공산사회라고 부른다. 공사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평화롭게 공존해오던 A와 B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성격이 깔끔한 A는 평소에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취미가 있었다. 동물뼈는 동물뼈 따로, 과일 껍질은 과일 껍질 따로, 씨앗은 씨앗 따로. 그러던 중 A와 B는 씨앗만 버린 곳에서 싹이 난 것을 발견했다. 인간이 식물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농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며 그 결실로 삶을 유지하면 되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때와는 생활 방식이 크게 변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노동을 했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서 살림살이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A와 B는 평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노동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생산물의 차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흉년이면 배고프고 풍년이면 함께 배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며 돌을 골라내던 A는 밭에서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다. 힘을 다해서 바위를 들어 밭 밖으로 뒤뚱뒤뚱 들고 나가던 중
그만 바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바위에서 돌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발견했다. 우연히도 한쪽 면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돌 조각이었다. A는 고심하다가 이것을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실제로 풀을 베는데 사용해 보았다. 효과는 생각보다 훌륭했다. 보통 하루쯤 걸렸던 밭고랑 매기는 돌 조각을 사용하니 반나절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을이 되고 돌 조각을 농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A는 그렇지 못한 B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며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핵심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이다. 돌 조각은 곡물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된다. 그리고 곡물은 돌 조각이라는 생산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물이 된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부와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사실 돌 조각을 농사에 이용한 것이나 그로 인해 곡식을 더 많이 생산해낸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더 배불리 먹고 편하게 생활하게 된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 다만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곡식 생산량의 차이가 커지면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다행히 아직 돌 조각은 독점하기 어려운 생산수단이다. B도 구하면 된다. 하지만 B는 아직 A가 돌 조각이라는 최첨단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A와 B의 사회로 돌아오자. 이제 A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B의 창고 안은 검소하다. 겨울이 오고 A와 B는 자신이 모아둔 곡식으로 겨울을 났다. 그리고 봄이 되었다. 보리를 수확하는 초여름이 되기 전까지 B는 굶주린 배로 보릿고개를 버텨내고 있었다. 3일째 밥을 굶고 난 후 A와 함께 풀뿌리나 캐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B는 A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A는 아직도 배불리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A의 창고에는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B가 말했다. 여보게, A,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내가 맘모스도 유인하고 그랬었지. 말 나온 김에 옛정을 생각해서 곡식 좀 같이 먹지. A는 B와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A가 말했다.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이 있네.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하네. 지시 관계가 발생했다.
이제 A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B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다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겉보기에 별로 다를 바 없는 A가 B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A가 가진 생산물 때문이다. 그렇다면 A의 생산물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A가 가진 생산수단에서 왔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된다. 재미있는 일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단순한 물질이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관계를 발생시킨 것이다. 슬프게도 아름다웠던 원시 공산사회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함께 일하고 동일하게 나누었던 평등한 관계는 생산수단의 발생과 함께 무너졌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풍요로워진 거 아닌가? B의 입장에서 보면 굶어 죽느니 A의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배불리 먹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도 모른다. 판단은 잠시 뒤로 미뤄두자.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생산수단과 생산물. 하나를 더 기억한다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 고대 노예제 사회. 원시 공산사회에서 생산수단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A와 B의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이 대를 이어왔다. 그리고 A와 B의 관계도 점차 고정되었다. A는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해왔고 이를 통해 B를 지배해왔다. 이제 A와 B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정되었다. A는 주인인 왕이 되었고 B는 A의 노예가 되었다. 사회는 계급으로 체계화되었다. 지배 계급으로 왕과 귀족이, 피지배 계급으로 평민과 노예가 구성되었다. 원시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이 변했다는 것이다. 돌 조각은 생산수단으로서 더 이상 중요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았다. 누구나 돌 조각을 사용했고 사회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은 더 큰 것이 되었다. 바로 토지, 영토였다. 이제 넓은 땅이 A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다. 토지, 영토가 생산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모든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땅에서 자라는 곡식은 모두 지배자 A의 것이 되었다. 또한 A는 자신의 영토에서 살거나 자신의 영토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자릿세를 내게 했다. 거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A는 막대한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A는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럼 일은 누가 하는가? 토지와 영토에서 곡식을 수확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B다. B가 땀 흘려 노동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A는 그 수확물을 모두 가져가서 일정량은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 일정량은 B를 먹이고 입히는데 사용했다. A가 B에게 말했다. 너 먹이고 입히는 것도 힘들다. B는 A가 고마웠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A가 자기 소유의 영토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생산수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원시시대의 돌 조각은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생산수단은 토지와 영토 혹은 대농장이나 근대에 나타날 공장 같은 것들이다. 토지, 영토, 대농장, 공장이 돌 조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혼자서 소유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땅의 주인은 A 혼자일 수 있지만 A 혼자서는 그 땅을 경작할 수 없다. 그래서 A는 B를 고용해야 한다. 즉, 생산수단은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대농장과 공장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A는 자신의 생산수단에서 대신 일해주는 B에게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는가? A가 소유한 생산물에서 지불한다. 그렇다면 A가 소유한 생산물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B의 노동력에서 왔다. 바로 이것이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다.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한다. 정말 무엇인가 이상한 것 같다. B는 바보인가? B는 자신이 노동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을 모두 A에게 주고 A는 그 중에서 일정량만을 B에게 돌려준다. 노동은 오직 B 혼자서 했는데 B의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물은 A와 B가 나눈다. A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B는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이건 아니다 싶었다. 뭔가 잘못되었고 부당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B는 항상 A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고 장작을 패고 가축을 기르느라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몸은 단단하고 건강해졌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A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A는 평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피부는 허여멀겋고
팔 다리는 가늘고 배도 나왔다. A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던 B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A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이제 B는 A가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고 A가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설렁설렁하기 시작했다. A도 B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곧 알아챘다. 조금만 뭐라고 해도 B는 가자미 눈을 해가지고 쏘아보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A는 어느 날 B를 불렀다. B는 궁시렁거리며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A가 B를 가까이 부르더니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나 사실은 신이다. 이후 B는 열심히 일했다. A가 일을 시키면 즐거운 마음까지 들었다.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번졌다. 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A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것이나 그에 따른 모든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이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B는 아무런 불만도 없게 되었다. 신은 요청된다. 지배자는 신을 부른다. 신이 진짜로 응답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지배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지배자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신이라는 언어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독단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자일수록 그의 신앙은 절실해 보인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지배자에 의해 신이 요청된다고 해서 혹은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에 신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의 부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 책 이권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고 이 책 1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역사적, 정치적으로 신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신의 이름이 정치를 위해 사용되었을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대 노예제 사회는 종교를 통해 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며 막을 내린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을 지배자가 독점하고 그 독점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는 모든 문명의 시작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 등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대부분의 재정일치 사회를 말한다.